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주부터 논란이 거세졌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몰랐는데 배우고 네. 싶었어요, 사실은. 네. 잘해야 되겠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좀 네. 짚어주십시오. 이 연말정산할 때 네. 카드사로부터 이제 날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 소득 공제됩니다라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말정산 하면은 또 세액 네. 공제 이런 것들 다 따지면 네. 13월에 월급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나름대로 네. 또 상당한 액수가 또 돌아온단 말이죠. 네. 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이게 거의 줄어들고 말이죠. 그래서 네. 네. 직장인들이 굉장히 좀 속상해 하더라고요. 네, 소득 공제 그렇습니다. 혜택이 많이 줄어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예. 그거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죠. 예, 예.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였던 4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요. 홍남기 총리가 발언을 한 부분부터입니다. 제가 이 출처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종료 혹은 축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직은 홍남기 부총리가 기념사에서 툭 하고 던져본 수준이죠. 홍 부총리 발언은 비과세나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거였는데 그 발언 중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구체적으로 거론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예. 사실 우리나라는 비과세 혹은 세금 감면 조항이 너무 많아서 한번 정비를 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는 늘 있었습니다. 이건 진보 정부, 보수 정부를 떠나서 일치된 방향이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정부 입장에서 보면 환장하는 거거든요. 세금을 줄이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세금을 새로 걷는 문제는 매우 어려워요. 그럼요. 예, 그리고 증세는 정부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세수는 필요하죠. 하지만 정권별로 다양한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해주는 제도를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 세금을 걷는 것보다 당연히 기존의 제도에서 누더기처럼 걸려있는 감면이나 면제 제도를 정비를 해서 세수를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뿐 아니고 박근혜 정부도 추진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심지어 이걸 정비하는 게 모든 경제부총리의 꿈이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문제를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을 했던 상황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만약 저한테 예.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없애거나 줄이자고 하는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택을 없애야 한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고 예. 이건 최경환이 한다고 했어도 저는 동의했을 겁니다. 예, 최경환이가 말하자면 신용카드 네. 세금 혜택 이거 없애도 동의하신다. 이런 말이죠. 부총리님 존경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실제로 예. 이 박근혜 정권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 시절에도 한 번도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없애서 노동자들의 유리지갑을 탄압한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냐면 예. 이 문제는 꺼내는 순간 무조건 정부한테 불리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반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반발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박근혜 정권도 못 없앴죠. 하지만 이때도 저는 왜 이걸 못 없앴냐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홍 부총리의 이야기대로 없애는 게 맞는데 참 고약한 문제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예. 소득공제라는 건 개념적으로 이렇습니다. 세금은 원래 소득이 생겼을 때 물리는 건데요. 그런데 기업이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100만 원 매출을 전부 과세 대상으로 볼 수가 있냐는 겁니다. 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을 100만 원어치 팔았고 돈도 100만 원이 들어왔지만 예. 물건 만드는데 원재료도 들었을 거고요. 인건비도 줬을 거고 월세도 냈을 거잖아요. 이 비용까지 전부 소득이라고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세금을 물릴 때는 이런 비용을 다 뺍니다. 그리고 남은 순수익만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에서 세금 다 떼가잖아요. 하지만
그 월급을 전부 다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안 되거든요. 노동자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됩니다. 공장이 물건 만들 때 월세 빼고 재료값 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이 유지돼야 노동자가 일을 하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는 데 든 비용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 중 일정 비율은 무조건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일단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 상황을 살펴서 세심히 추가로 빼주죠.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 숫자가 많으면 그 숫자대로 소득이 아닌 걸로 공제를 해줍니다. 병원비를 내면 이것도 일정에 공제해 줍니다. 기계 수리비도 공제를 해주는데 네, 사람 치료해주는 병원비도 당연히 공제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일까요? 냉정히 말해서 아닌 겁니다. 소득공제란 그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든 비용을 빼주는 건데 신용카드 썼다고 그 돈을 비용으로 쳐줄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냈으면 병원비니까 공제해 줄 수는 있어도요. 예. 신용카드로 돈을 썼다고 공제해 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처음 도입한 건가요, 이게? 네, 그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김대중 정부 때 이게 도입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예.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 공제한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질문 주셨듯이 왜 생겼느냐? 1999년 국민의 정부 시절에 탄생한 제도인데요. 이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현금으로 주로 거래를 하니까 자영업자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거래 내역을 전산화해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자는 차원에서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세원 파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입한 건데. 예. 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안 맞는데요. 지하경제를 잡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아이디어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든 국민의 정부도 이걸 지속가능한 제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신용카드 썼다고 소득공제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만들어질 때부터 이 제도는 딱 3년짜리였습니다. 이걸 일몰제도라고 하는데 예. 시간이 되면 해가 지는 것처럼 사라지도록 구조를 짜버린 거죠. 네네. 그런데 이 3년짜리 제도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몰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계속해서 연장을 한 겁니다. 2년 더, 3년 더 이런 식으로 무려 8번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20년 동안 사실은 제도의 목적이 거의 달성됩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이미 2016년에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88%나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파악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제도는 끝내는 게 맞는데 정작 끝내려고 하면 국민들 반발이 너무 심해서 끝내지를 못합니다. 줬던 거 못 빼세요. 그렇죠. 그겁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8번이나 연장이 된 거죠. 예. 올해 말이면 다시 일몰이 됩니다. 제도를 끝낼 기회가 온 거죠. 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운을 뗀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여론 반발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보수 언론에게도 문재인 정부가 서민의 유리지갑을 털려고 한다라고 씹을 아주 좋은 소재가 됐죠. 새끼들. 네. 참 말 지어내는 거 보면. 그래서 자유당 추경호 의원이라는 사람이 10일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까지 연장하자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획재정부에 있지 않았던가요? 네, 저는 솔직히 그 출신 성분만 대충 아는데 네.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데 네. 본인이 보기에도 이 제도는 말이 안 될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지들이 여당이었다면 과연 그런 법안을 만들어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사실은 좀 쉽지. 국회의원이니까 뭐 그 국민 여론에 따라서 뭐 될 수는 있었는데 이 정도 사람이면은 본인 심리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요 논란이 벌어지자마자 즉각 10일에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하는 심리는 봤지. 문재인 정부는 유리지갑 서민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 하지만 우리 자유당은 서민을 위해서 소득공제 연장 법안을 냈다. 뭐 이런 의미를 만들려는 겁니다. 예. 11일자 한국경제신문도 제목을 보니 소득 아닌 세금 주도 성장, 증세 움직임에 뿔난 직장인들이라는 기사를 대따시만하게 쓰였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즐거울까. 예, 그쵸. 뭐 신나는 게 눈에 보이죠. 네.
여기에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여론이 무려 65.9%였습니다. 예. 특히 학생, 사무직, 노동자들의 반대가 높고요. 지역별로 부울경, 광주, 전라 반대 여론이 70%를 넘습니다. 정당 지지도별로 보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지지층 반대 여론도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진보 정부의 주요 지지 기반에서 공제 폐지나 축소를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로서는 무지하게 부담스러운 여론인 거죠. 아이고. 기획재정부가 11일에 카드 소득 공제는 연장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한 발을 물러섰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인 12일 더불어민주당도 올해 말 일몰 기한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당까지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이 돼도 또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 반발을 뚫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 내년에 총선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없애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런데 없애지 못한다 한들 비판할 수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만큼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소득 수준이 남부럽지 않다면 모르겠지만은 또 그런 그렇죠. 상황도 네. 아니니까요. 예. 네. 뭐 하여튼 이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네.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이 소득공제 문제와 너무 강하게 연결시켜서 듣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예. 물리학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힘이 한번 가해지면 물체는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예. 행동경제학에도 비슷한 이론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해 손실이 걸려 있어도 사람은 변화를 택하는 쪽보다 가만히 있는 쪽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정치적으로는 보수가 진보보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보다 지금 그 위치에 안전하게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예. 하버드 MBA 출신의 뉴욕타임스 저널리스트인 찰스 드위그 기자는 이걸 습관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하던데요. 습관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죠. 하던 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습관이라는 건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매우 정교한 뇌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을 사용하는 게 뇌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거든요. 뇌가 세상 오만 일에 다 판단을 하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뇌가 선택하는 방법은 습관을 따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맥주를 마실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할 때 예. 뇌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과거에 어떻게 했지를 기억해서 그 판단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면 뇌가 새로운 판단을 해야 할 때 써야 되는 에너지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고요. 아, 그때 그 맛있었어. 그때 행복했어. 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예. 그겁니다. 네. 그 절약한 에너지를 보다 생산적인 일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대로 열흘 전쯤에 12시에 맥주를 한 잔 마셨는데 알딸딸하게 기분이 좋게 취했습니다. 만족도가 높았어요. 예. 요 기억이 한번 뇌에 저장되잖아요. 다시 12시에 맥주를 마실 것인가를 판단할 때 뇌는 지금 필요한 여러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맥주를 마시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 열흘 전에 마셔봤더니 맛있었거든요. 네. 이래서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이 한번 형성되면 상황에 따른 냉정한 판단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아. 예, 사실 오늘은 열흘 전과 달리 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내일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판단은 오늘에 맞게 다시 내려져야 됩니다. 하지만 뇌는 새로운 환경을 일일이 고려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해버리죠. 네. 에이, 다이어트 그냥 때려치고 먹자. 그렇죠. 먹자. 왜냐? 예, 왜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입니다. 이게 뇌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일 수는 있어도 현명한 선택일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성이나 습관을 따르는 일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에게 손실회피 성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손실회피 성향? 예. 네. 아까 김 PD님께서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던데요. 이것도 현명한 행동이 아닌 오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고수업을 칩니다. 예. 원금이 10만 원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판 중간에 20만 원까지 땄다가 후반에 잃어서 10만 원으로 돌아왔고요.
어떤 사람은 판 중간에 10,000원으로까지 잃었다가 네. 나중에 만회를 해서 10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두 사람 똑같이 원금 10만 원인 상태에서 고스톱을 마무리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건 압도적으로 10,000원까지 잃었다가 10만 원으로 회복한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네, 20만 원까지 땄다가 10만 원으로 돌아온 사람은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인데 10,000원까지 잃었다가 10만 원 원금 회복한 사람은 기분이 째지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예.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똔똔한 겁니다. 결과가 같아요. 하지만 기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예. 왜냐? 사람은 손실회피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땄다가 잃은 게 손실처럼 느껴지고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누군가가 지금 나한테 10,000원을 주면 고맙죠. 고마운데 뭐 어마하게 고마운 건 아닌 겁니다. 또 10,000원 갖고 뭐 하겠습니까? 한 끼 먹는 거죠. 그런데 식당에서 10,000원을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못 참아요. 그건 못 참아요. 기분 진짜 맞습니다. 기분 더럽잖아요. 그래서 SNS에 억울하다고 올리고 식당 고발하고 저녁에 친구랑 술 마시면서 야, 나 오늘 점심 때 식당에서 10,000원 바가지를 썼는데 하소연하면서 술은 10만 원어치 먹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10,000원의 이익보다 10,000원의 손실에 훨씬 예민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이 이익을 봤을 때 기쁨을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손실을 봤을 때 느끼는 슬픔은 2에서 2.5 정도로 측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까 김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은 특히 줬다 뺏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예,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돼도 일단 내 손에 들어온 걸 빼앗기는 손실을 상당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꼭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 논란과 연결 지으려는 건 아닙니다만 사람은 매우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어서 많은 경우 관성 또는 습관에 따라서 또는 손실대표 오류에 따라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더 나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언젠가, 지금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언젠가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요. 그걸 넘어서서 증세의 시기가 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OECD 국가들 평균보다도 10%나 낮습니다. 이 평균치로만 끌어올려도 180조 원가량의 어마무시한 재원이 더 마련됩니다. 이 말은 언젠가 우리가 평균치 정도의 복지국가가 되려면 180조 정도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증세 시도를 보수 정부가 할 리가 없습니다. 걔들은 복지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는 결국 진보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때문에 이 일이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면 우리는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점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 닥쳐올 증세의 시기가 오면 현명한 민주시민들께서는 물론 그 세금이 국가를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철학적으로 증세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관성을 털어내고 손실회피의 오류를 넘어서면 우리는 우리의 세금을 통해서 더 건강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절한 청탁과 함께 오늘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 논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참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요. 네. 증세를 냈더니 돌아오는 게 많더라. 그렇죠. 이 경험들을 좀 많이 축적했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지금은 우리나라의 정부라는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 보수 정부였기 때문에 세금을 내도 어떻게 쓰이는지 신뢰가 안 가니까 지금 조세 저항이 많은 건데요. 이 씹새끼들은 지들이 다 해쳐먹고 그걸 그렇죠. 착복하고 이 개새끼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열릴 문재인 정부를 출발로 해서 한 20년 정도를 내다보는 민주정부의 시대가 열리면 차곡차곡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바른 일을 한다는 것을 계속 입증을 해내면서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세금을 낼 때 기꺼이 내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또 조선일보가 베네수엘라의 그 사례를 보도하면서 야, 그 저기 포퓰리즘적인 무상복지에다가는 적골 나는 거야.
네. 자꾸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네, 그렇죠. 네. 근데 포퓰리즘이 아니라 네. 니들이 띄웠고 밀었고 세웠던 그 권력이 네. 주머니에 국부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네. 우리는 훌륭한 그럼요. 보편적 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네. 더 나은 복지 국가로 나갈 수 있었던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얘네들의 이야기, 야 해봐야 안 돼. 무슨 네. 복지국가니 복지국가는. 이 지랄 떠는 새끼들을 이 새끼들 다 일본으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네. 특히 그 친일파들 나쁜 관료들 먹은 돈부터 토해내라고 하십시오. 아까워 죽겠습니다. 진짜. 개새끼들 복지국가로 가는 걸 좀 막고 있어요. 나쁜 네, 새끼들. 지들이 막았죠. 네.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영원히 자기들은 지배자가 되고 네. 나머지 국민들은 노예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야 우리가 푼 돈 주는 거 그거 먹고 고마워하면서 살아. 뭘 네. 그렇게 저기 복지국가를 맞습니다. 허튼 네. 꿈을 꾸니?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개새끼들. 그렇죠. 참. 그러니까 조선일보 따위의 신문들 보세요. 네. 저렇게 해가지고 쥐들만 행복한 세상 만들었는데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여배우 네. 저기 농락하고 말이죠. 예. 네. 이런 개새끼들이 아직도 축출되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빨리 정비해 나가고 성큼성큼 나가야 되는데 예. 뭐 저런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게 진짜 화가 나는 일이긴 합니다. 네. 아이고 제가 너무 지나치게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전혀 지나치시지 않았습니다. 저 따위 새끼들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요. 국민들 머리 위에서 가르치려드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개새끼들. 진보는 언제나 그런 분노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전혀 지나치시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한배 기자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